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5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경찰을 괴롭힌 범인의 정체는 뭐뭐. 2020년 일본 나라시 40대 타케루 경사는 매일같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지속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이 잡은 범죄자가 복수하는 걸 수 있죠. 아, 복수하려고. 타케루를 미행하고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카나코 오니시라는 27세 여성으로요. 얼마 전 타케루가 체포했던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건 단순한 협박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나코는 타케루의 스토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할 당시 그녀의 혐의 역시 스토킹.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경찰을 스토킹한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약간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일 수 누군가라도 있지. 스토킹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대상만 찾나 봐. 카나코는 스토킹 혐의로 타케루 경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카나코 씨,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범죄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자상한 타케루 경사에게 의지를 하게 됐고 금세 그에게 사랑에 빠지며 스토킹의 표적을 바꾼 겁니다. 아우. 이후 카나코는 타케루 경사를 미행하는 건 물론 유부남인 그에게 결혼해달라며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참다 못한 타케루 경사는 카나코를 또다시 체포! 결국 그녀는 타케루 경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 체포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지. 경찰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의 집착 앞에는 법도 무의미했는데요. 2021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타케루 경사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낸 카나코. 이에 타케루 경사는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제대로 혼쭐 나야겠어. 상습 스토킹 혐의로 카나코를 3번째로 체포. 결국 카나코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스토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여성. 사랑을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집에 뭐뭐 있다. 헐.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라.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발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기. 뭐 여자야? 환풍구 같은 데서. 어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아유.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떼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와의 은밀한 동거. 미국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여성 리비 클리브스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가 하며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섭다 진짜. 이거 너무 무섭다. 냄새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 백퍼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건 룸메이트 아니야.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클리브스는 방을 찬찬히 둘러봤지만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침대 밑을 살펴본 그때. 설마. 당신 누구야? 침대 밑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침대 밑에 잘 안 보거든 솔직히. 아니, 누가 봐 그걸.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토커는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 비번 다 알겠구나. 사실 클리브스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음식 솜씨 좀 키우셔야겠어요. 영희 입맛에 맞질 않아요. 노력 좀 하시죠. 저런 말을 해? 그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무례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클리브스는 결국 이별을 통보. 남자친구도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클리브스의 집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숨소리는 왜 뭐 코로 골았나? 클리브스가 들었던 그 불쾌한 숨소리. 클립스, 지금 너와 함께 누워있는 기분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 나는 코를 건 줄 알았어. 잠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 살면서요. 클리브스가 집을 비울 동안 클립스가 쓴 칫솔 이걸로 대신 뽀뽀라도 해야 되겠어. 오, 여기 클립스와 내 구역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와. 요새는 안 하죠? 예? 요새는 안 그러시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 연기력이 좋을 뿐인데. 너무 현실 같아서. 네, 클리브스의 물건을 사용하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 자신의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겁니다. 걔야 무슨 영역 그 표시를 칫솔을 해. 자기가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 클리브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까지 넘어버린 전 남자친구. 당신의 행동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8일 공개합니다. 모모를 향한 빗나간 사랑.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이는 고작 15살이고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이는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이는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아,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실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럼.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해서요. 아이고야.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빗나간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빠진 남성의 고백.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남남이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뭐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카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카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카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카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카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카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죠.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카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14살 소녀가 사실 모모였다? 2009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살?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아이, 끔찍하다. 소녀볼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요?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지.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 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아내 대신 모모를 선택한 남편.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뭐 하는 뜬금없고. 짓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감옥만도 가겠다. 못한.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아내 잃은 남편의 모모.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걔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거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일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자,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모모가 세워진 황당한 이유.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예. 아니,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조각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지 않을까?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성과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기가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무서워요.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부인은 텐데. 왜 가? 남편에게 모모 부은 이유.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그 뭔 영화였어?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 그래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는데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를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도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득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 자살한 겁니다. 근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요. 네,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광산에서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도.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빌보드의 음원 깡패이자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리한나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던 크리스 브라운인데요. 2007년 크리스 브라운과 리한나는 한 시상식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를 인정하며 2008년 할리우드 공식 닭살 커플이 됐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2009년 이 둘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G 어워드 합동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거 뭐야? 이 여자랑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네가 내 와이프라도 돼? 나 좀 내버려 둬. 어? 난 프리하고 싶어. 프리! 그만해! 갑자기 무슨 아저씨 발성을 하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발성이야? 리한나가 그만 크리스 브라운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운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보고만 겁니다. 아이고 야야야. 초반엔 언쟁이 오가다가 점점 싸움이 번졌고요. 크리스 브라운은 무지막지한 폭행까지 진짜. 행세하고 맙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 에이 이거 진짜. 못났다 못났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네.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때려? 이 일로 리한나 소속사 대표 제이즈는 크리스 브라운, 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독서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환장 연애의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어허.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은 고작 단 3주 만에 마이애미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남남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빠빠이. 마이애미에 갔다가 응.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남을 선언해요. 또 싸웠나? 빠빠이.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남과 이별을 정말 밥 먹듯이 반복하며 심지어는 비밀 결혼식까지 계획한 두 사람. 그런데 크리스 브라운이 또 바람을 피우자 결국 또 결별. 그리고 2014년에 서로 다른 애인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일단 이 환장 연애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과거를 볼 때 이게 막이 완전히 내려간 건지 잠깐 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이거든요.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4위로 갑니다. 농구스타 라마 오돔의 파란만장 결혼기. 2015년 미국 최대 검색 포털 G사의 올해 최다 검색어, 바로 전 농구스타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춰 토탈 패키지라고 불린 라마 오덤. 그러나 이 찬란한 수식어의 주인공은 사랑과 함께 처참히 추락하고 맙니다. 자, 그 시작은 2009년 9월 그의 결혼 발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10여 년간 그의 곁을 지킨 일반인 여자친구 리자 모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라마 오덤의 결혼 상대는 바로 할리우드의 악동 킴 카다시안의 여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이었습니다. 야 대박. 둘만의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결혼한 뒤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3년 12월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친부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였고요. 자, 한편 라마 오덤도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성들과 불륜설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아내 클로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데요. 정말 뭐 이거는 둘 다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자, 그런데요. 그냥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라마 오덤은 끝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약물 복용,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각종 추문에 휩싸였고요. 스타 플레이어로서도 그 어떤 활약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미국 라스베가스 성매매업소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클로에가 병원에 달려옵니다. 진짜?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라마 오덤의 곁에서 직접 병간호를 한 그녀. 주변에서 에이 결국 다시 합치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은 공, 사는 사. 클로에는 그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이혼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요. 반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던 라마 오덤은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어. 받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 폭격까지 날리고 맙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이번엔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현실판 화차, 내 아내의 정체. 2015년 9월 강릉의 한 리조트.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다정한 모습으로 대기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비 신부가 짐가방을 챙겨 내려오더니
황급히 택시를 타고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신부 측 하객석이 텅 빈 걸 발견하고 마는데요. 자,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예물 비용 1,200여만 원, 결혼 비용 약 1,800만 원에 또 남편 고 씨의 계좌에 있던 돈까지 무려 약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몽땅 들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결국 신랑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가짜야. 자, 지금 막 떠오르는 영화 있죠? 영화 화차.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예? 그 영화 보면서도 저런 일이 있겠어. 실화냐? 두 사람의 만남은 일단 1년 전 12월 경남 거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32의 기간제 교사로 소개한 신 씨. 자, 비록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부산에서 큰 호텔을 운영하는 양부모님을 만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가정사까지 털어놓은 그녀. 자, 고 씨는 40살이 되어서 찾아온 사랑인데다 자신에게 어려운 이야기까지 꺼내준 그녀에게 조금씩 사랑을 느꼈고요.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거 3개월이 지날 무렵 오빠, 나 임신했어. 쌍둥이래. 그리고 두 사람은 그해 9월 결혼식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 자,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그녀의 실체. 32이라고 속였던 그녀 실제 나이는 만 42세였고요. 이름도 가명, 또 기간제 교사도 역시나 거짓말. 그리고 밝힌 적 없는 이혼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명 꽃뱀으로 불리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된다. 웬일이니?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0입니다. 12. 완벽한 반응. 자기야,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축복이 있다고. Really? Oh my God. Will you marry me? 사랑이 자기야? 와우. 해피 정말 해피.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있습니까? 닭이 되어 날아갈 것 같네요. 닭은 날지 못하죠. 예. 자, 2015년 10월 중국 허난성 양저우에 사는 왕. 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샤오민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마친 3일 뒤 아내 샤오민이 돌연 사라져버리고만. 게다가 결혼 폐물과 또 집에 있던 현금까지 몽땅 가지고 떠나버리는 건데요. 3일 만에. 이거는 정말 중국판 화차네요. 네, 계획적인 거죠, 비슷해 이거. 보이죠? 네. 아마 좀 아까하고 너무 똑같은 기사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아니, 기다리고 어떻게 더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샤오민 씨 아십니까? 영문을 몰라 경찰서에 달려간 남편 왕.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한 남자가 앉아있는. 에이, 설마. 자신의 아내 샤오민이 알고 보니 성별이 남자였던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감쪽같이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임신까지 한 건지 말이 안 되는데.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만 남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당한 남자만 왕 이외에도 11명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이없다. 도대체 무슨 술을 먹인 겁니까? 네? 아니, 무슨 술을 먹길래 술 맞아요? 어떠한 절차를 지고 맞대요. 나타난 거예요? 술 맞아요? 뭐 탄 거 같은데. 그래, 뭐 탄 거 아니야? 자, 2014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 무려 3년간 사랑을 싹 틔운 남남 동성 커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영국 성공의 성직자 출신의 필립 클레멘츠와 루마니아 모델 출신의 플로린 마린. 자, 그런데 무척 놀라운 건요. 이 커플의 나이 24살과 79살. 무려 55살 차이가 납니다. 반백이 넘어 차이가. 그리고 결국 지난해 4월 이들은 웨딩 마치를 올렸고요. 클레멘츠는 곧장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루마니아의 한 아파트에서 플로린과 행복한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생활은 클레멘츠를 외롭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플로리는 밤마다 클럽 파티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클럽은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플로린도 어느새 나와 외출하는 걸 꺼리더군요. 클레멘츠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결혼 5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거의 버림받다시피 쫓겨온 클레멘츠의 근황입니다.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처분한 집과 전 재산 21만 5천 파운드, 자, 약 3억 2천만 원인데요. 자, 이 돈은 이미 공중 분해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고. 또 클레멘츠는 플로린과 크게 다투기 불과 며칠 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 명의를 플로린으로 바꿔주면서 아이고. 재산을 모두 잃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반면 플로린은요, 클레멘츠와 헤어진 지 몇 주 만에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아닙니다. 몇 주 만에 스페인 출신 부유한 사업가와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인도 테랑가나주의 나가르 쿠르놀 마을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자, 그녀의 이름은 스와티 레디.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이구. 자, 직장 동료였던 라제쉬 아자콜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그만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이 불륜 남녀는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하는데요. 어머나.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아내 스와티. 그리고 그에게 마취제를 주서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내 내연남 라제쉬가 남편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때렸죠. 아우, 참나. 아우. 자, 그렇게 남편을 살해한 두 사람. 곧장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내연남 라제쉬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그 이유는요. 일부러 얼굴에 화상을 입혀 죽은 남자가 남편인지 내연남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스와티는 아주 뻔뻔하게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남편을 공격하더니 염산을 뿌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고요. 가족들의 성형수술비에 쓰라고 건넨 50만 루피, 우리 돈 약 800만 원까지 받아 챙겨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 범죄란 없는 법. 아니, 아들, 왜 양고기 수프를 안 먹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자, 평소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아들이 환자식으로 나온 양고기 수프를 손도 대지 않았고요. 자,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한 것까지 알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게 지문 조회를 요청,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결국 아내 스와티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두 사람의 범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엽기다. 자, 다음 특종 이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 집안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말렌 워런. 누군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새한 얼굴에 피에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읽고 이 피에로는 자신이 가져온 꽃과 풍선 바구니를 아무 말 없이 말렌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에로가 갑자기 총을 꺼내 들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건 살해된 말렌의 남편 마이클,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기소할 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누구죠? 바로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쉴라였습니다. 정말 그 근데 여자였어요?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던 거죠. 네.
2014년부터 당시 증거품에 남겨진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범인이 썼던 가발 안에서 용의자 쉴라의 DNA를 검출해낸 겁니다. 자, 이런데 말이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또 있어요? 죽은 말렌의 남편 마이클과 용의자로 밝혀진 쉴라가 현재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아, 정말 부인을 죽이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남편 마이클은 난 쉴라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말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쉴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말렌이 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미국 오레건주. 얼마 전 동거를 시작한 캐리사와 제이콥 커플은 데이트를 위해 외출을 나섰다가 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굿모닝. 오래간만에 봬요. 에이 무슨 소리야. 어제도 보고 방금 전에도 봤잖아. 방금 전에 만났는데 기억을 못해요? 둘 중에 누가 이상한 걸까요? 아, 그거 아니야? 그 영화 메멘토처럼? 금방 그걸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 아니면 안면인식 장애? 아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리사는 그 이웃을 오랜만에 만난 게 맞습니다. 에헤? 사실 이웃이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아, 혹시 언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 근데 분명히 이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사실 캐리사와 언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 이웃은 캐리사가 아닌 그녀의 쌍둥이 언니 베네사와 마주쳤던 것입니다. 자, 뭐야? 보세요. 데칼코마니야? 어떻게 된겨? 옷만 다르고 다 똑같네. 컨트롤 C, 컨트롤 V. 남자도 쌍둥이구나. 야,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고? 그렇습니다. 남친들 역시 그냥 형제가 아닌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취향 일관되네. 진짜. 저 집 취향이 일관돼. 놀랍도록 신기한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 네 사람은 2020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첫 만남부터 서로 급속히 빠져든 네 사람. 아 형 오늘 데이트 어땠어? 난 동생 쪽이 딱 내 스타일이야. 아, 오늘 데이트 정말 대박인데? 언니, 저 핫가이는 내가 찐콩이다. 서로 외모는 비슷하지만 각자의 이상형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언니 베네사와 형 루카스, 동생 캐리사와 제이콥. 이렇게 언니와 형, 그리고 동생끼리 각각 커플이 된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가 커플이 될 확률은 무려 100만 분의 1. 참고로 결합에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이니까 이보다 낮은 셈입니다. 아, 근데 이제 확률 자체가 사실 겹사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네요. 100만 분의 1의 기적을 이룬 쌍둥이 커플. 특별한 만남인 만큼 돈독한 사랑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사랑에 빠진 남자. 2020년 베트남 한 동갑내기 커플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10대 커플 비엣화와 밍항.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콰, 너 첫사랑은 누구였어? 유치원 때 같이 공연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짝사랑했었지. 아, 사진 있는데 보여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친 비에콰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순간 멈칫한 밍항. 이 여자의 이름 뭐야? 이름?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름 뭐냐고. 설마 질투해? 이거 그냥 유치원 때라니까. 밍항이 사진을 보고 묘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 군인? 이 바보야. 나도 이 사진 있어. 이 여자애가 바로 나야.
사실 두 사람은 같은 유치원 출신. 하지만 각자 다른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도 잊고 살았는데요. 민항 역시 사진을 보고서야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고요. 그렇구나. 아니 사실 저는 유치원 때 짝꿍이랑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여자? 응.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친구예요, 친구. 왜 연락을 해? 아니 그냥 계속해서 연락이 되는 친구예요. 동네 친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난 진짜. 만나서 뭐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네가 김서영이야? 내가 대변하는 거야. 왜 내 부인을 네가 대변해? 소영이가 착해서 내 부인을 얘기를 왜 못 하는 당신 거야. 당신이 대변해요? 속이 문드러져요. 아니 연락이 되는 친구를 끊을 이유는 없잖아. 연락을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 손잡고 딱 같이 저렇게 공연했어요? 네, 손잡고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 손도 잡았어요? 2인 삼각하는데 손을 안 잡고 어떻게 뛰어? 아이고. 왜 폭주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유치원 때 짝꿍 손 안 잡았어요? 잡았어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나는. 어쨌든 근데 정말 드문 일이네요, 진짜. 예. 진짜 드문 일이지. 유치원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진짜. 나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렇게 약 11년이 지난 뒤 SNS를 통해 우연히 민항을 본 비핵화는 꼬꼬마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그 아이인 줄은 몰랐지만 운명처럼 또 한 번 민항에게 fall in love. 비록 유치원 땐 비핵화의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이번엔 사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운명 같은 결실로 맺어진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풋풋한 사랑.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랑 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4위 공개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모모한 운명. 2000년 12월 25일 미국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7살 소년 타일러 울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결심.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학용품과 장난감 그리고 자신의 사진 한 장도 함께 선물 상자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네. 그리고 선물 받은 친구가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그죠? 귀한 장난감. 그렇죠.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날 울프는 누군가로부터 SNS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신청을 잘못 누른 건가? 낯선 이름이었기에 울프는 친구 요청을 거절. 하지만 2년 뒤 또다시 같은 사람이 친구 요청을 걸어오자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던 울프는 친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자 울프에게 전해진 메시지 한 통. 안녕하세요. 혹시 1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11년 전 울프에게 선물을 받았던 필리핀 소녀 조아나 마찬. 진짜 멀리 보냈네. 당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마찬은 울프의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언젠가는 꼭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다짐. 선물 상자에 들어있던 울프의 사진과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찬은 SNS에서 울프의 이름을 검색. 그가 어릴 적 자신에게 선물을 준 울프임을 직감하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야, 진짜 큰 감동이 있었나 보다. 왜냐면 저 순수한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 평생 못 잊을 추억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그렇죠. 그렇게 랜선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성격도 취향도 비슷하다는 걸 발견.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2년간의 랜선 대화를 이어나간 끝에 2013년 6월 울프는 마찬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에 방문.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인 2014년 10월 어머. 수많은 하객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4년 만에 운명의 상대를 만난 마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감정을 아직 잊지 못해요. 우리는 운명처럼 만나서 꿈처럼 달콤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3위를 공개합니다. 3위는 잘못된 모모에서 시작된 사랑. 2017년 9월 영국 런던에 사는 40대 남성 마이클 이반젤로우는 이 영화 재밌겠는데? 제목이 걸스 트립? 이 저장해놔야겠어. 영화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로 영화 제목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약 1시간 뒤 걸스트립? 여자들끼리 여행? 아, 근데 누구세요? 누군가로부터 답장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미처 메시지를 확인 못한 사이 또 한 번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리나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 번호에 보낸 줄 알았어요. 아유. 사실 마이클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바로 아래에 떠있던 번호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은 37세 여성 리나 달베트. 그녀는 자신의 메신저로 걸스트립이라는 메시지만 딱 오자 호기심에 답장을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그런가 봐. 이게 그렇지. 그냥 뭔가 끌려서. 그래서 보통은 뭐야? 그러고 말지. 그래서 99.9% 아무도 안 보낼 걸. 다 그렇지, 그렇지. 황당한 인연에 놀란 두 사람은 잘못 보낸 메시지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전 마이클인데 제 메신저에 왜 그쪽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혹시 근데 영국 사세요? 네,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으로 발전. 마침 같은 런던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기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생을 모르고 살다 잘못 온 문자를 계기로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 초면이었지만 마치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며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진짜? 만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여긴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뭐 앞뒤 잴 것도 없었나 보다. 너무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리나와 마이클의 친구들은 그들도 운명 같은 로맨스를 기대하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현문 씨처럼 아무데나 날리면 안 됩니다. 답장은 안 왔겠죠. 네. 잘못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부부가 된 커플. 사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닐까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2위를 공개합니다. 헤어진 커플, 기적의 몸. 1950년대 영국.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론 오웬과 루스 홀트.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오웬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트,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혹시 날 기다려줄 수 있겠어?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뮤지션 생활을 하고 싶다고 홀트에게 고백한 건데요. 하지만 홀트는요. 오웬, 난 당신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해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이별을 선택.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직 서로를 사랑하지만 오웬의 꿈을 위해 안녕을 고한 두 사람. 이후 홀트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영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는데요.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두 사람. 어린 시절 아련한 사랑의 기억을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때 사랑은 더 애절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편지를 써도 이걸 받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맞아. 없고. 수신 확인도 안 되고 이거. 네, 그렇게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4년 어느 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홀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파티에 로니 레이가 온대. 나 로니 레이 팬이잖아. 뭐라고? 로니레이? 아니 설마 그이가? 로니 레이가 누구예요? 로니레이가 유명한 사람이야? 오웬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로니 레이는 오웬이 가수로 활동하며 사용한 예명입니다. 무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웬의 예명을 기억하고 있던 홀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티 주최자를 찾아가 로니 레이에 대해 물었고요. 곧 자신의 첫사랑 오웬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더욱더 놀라운 건 홀트가 거주하는 주택 단지에 오웬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와. 두 사람이 재회하기 불과 2주 전에 정말 우연히 오웬이 그곳으로 이사를 왔던 건데요. 와,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60년 만에 기적의 재회를 했습니다. 60년이래. 사실 홀트는 오래전에 이혼.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오웬은 그때까지 싱글이었습니다. 싱글? 아. 야, 뭐 정말 혹시나 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무려 6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이 불타오르며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 2018년 9월 먼 길을 돌고 돌아 이 황혼의 문턱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멀리 돌아오셨네요. 멀리.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16 미국 신부 데지레와 신랑 헨리의 결혼식이 열렸고요. 이날 축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 사람의 절친이었던 브라이언트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던 친구 브라이언트가 갑자기 저는 사실 데지레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를 항상 사랑해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술 취했다고 이거 그냥 막말이네. 작사를 내버렸네 아니 친구 축사로 결혼식을.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러면 안 되지. 자, 결혼식 중인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 브라이언트의 충격 발언에 결혼식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에 취해 고백한 브라이언트를 향해 신부 데지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트는요. 근데 저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사랑해요. 친구들아 결혼 축하한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고요. 이에 하객들은 술에 취한 친구의 짓궂은 장난이라 여기며 모두들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브라이언트의 취중 고백은 100% 진심. 데지레를 처음 만난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녀를 짝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데지레의 옆은 자신이 아닌 친구 헨리의 자리. 미치겠다. 친구 헨리의 여자친구였던 데지레였기에 브라이언트는 늘 고백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데지레의 결혼식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라이언트의 짝사랑은 씁쓸하게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약 1년 뒤인 2011년 그에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뭐야?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잘 맞지 않았던 데지레와 헨리가 이혼했던 겁니다. 자, 이혼 후에 우울증을 앓던 데지레. 그런 그녀에게 브라이언트는요. 데지레,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데지레,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더라고. 같이 가자. 데지레의 상처를 위로하며 묵묵히 옆자리를 지켰는데요. 브라이언트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감동받은 데지레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2012년 브라이언트는 그토록 사랑하던 데지레와 결혼! 이제는 어엿한 네 남매의 부모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결국 통했네요. 그러게. 너무 아름답다. 2007년 미국 17살 소년 케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전화를 끊은 케빈은 통화한 친구 블레이크가 운명이라고 확신. 갑자기? 응? 언젠가 블레이크에게 프로포즈하겠어. 블레이크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17살 때 통화 잠깐 하고 나서? 뭔 소리야?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전 중학생 때 여름방학 캠프에서 블레이크와 처음 만난 케빈. 그녀는 낯가림이 심했던 케빈에게 먼저 다가와줬고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됐는데요. 캠프가 끝난 후 각자 학교에 다니면서 연락이 두절됐지만 케빈의 마음 한켠엔 늘 블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살이 된 케빈. 그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케빈. 에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케빈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던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케빈, 나 블레이크야. 그냥 왠지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1년 만에 걸려온 블레이크의 전화. 케빈의 상황을 알 리 없는 블레이크는 해맑게 안부를 물었는데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다정한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울컥한 케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해? 밥이나 먹자. 이 전화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작정하고 막 위로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 전화를 정말 알맞은 타이밍이었네요. 그러니까. 운명의 시간, 운명의 타이밍처럼.
따뜻한 블레이크의 목소리에 케빈은 힘겹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케빈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 블레이크. 그 따뜻한 위로와 응원에 결국 케빈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블레이크의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뀐 케빈.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녀에게 위로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찾은 케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블레이크에게 10년 뒤 청혼하기로 결심. 이후 블레이크에게 오랜 진심을 고백한 결과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10년이 지난 2016년 케빈이 다짐했던 대로 두 사람은 행복한 웨딩 마취를 울렸습니다. 와,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 연인이네. 그죠?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 될 뻔했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사람. 세상을 밝혀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